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플러그 파워, 티커는 PLUG죠. 이 플러그 파워의 최신 상황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행할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니까 회사가 그냥 실적만 발표한 게 아니라 상당히 큰 전략적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분기가 좀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2026 하반기까지 조정 삼각전 영업이익, 이걸 보통 EBIDSA라고 부르죠. 네, EBIDSA요. 이 EBIDS 흑자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웠어요. 근데 이게 뭐랄까, 과연 현실성이 있는 목표인지 아니면 그냥 좀 희망사항에 가까운 건 아닌지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그 근거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접근입니다. 단순한 분기 실적 리뷰가 아니라 회사가 정말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숫자 나열보다는 이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 노력과 그 미래 가능성, 이걸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번 3분기는 플러그 파워에게 그냥 지나가는 분기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중요한 전략적 변곡점, 터닝포인트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곡점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회사가 프로젝트 퀀텀 리프라는 이름의 대규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또 가동하기 시작했거든요. PQL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아, PQL. 자료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자본 지출, 즉 캐펙스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결국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 결정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서 2026년 흑자 전환이라는 그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건지 그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퀀텀 리프, PQL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게 자료를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 회계 기준, 그러니까 갭 기준 손실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다고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조정된 총 손실은 크게 줄었다고 해요. 이게 그냥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PQL이라는 게 정확히 뭘 하는 거고 왜 이런 손실 계산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갭 기준 손실이 커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 이유는 PQR 관련된 비용이 약 2억 2,600만 달러 정도 이번 분기에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2억 2,600만 달러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비용의 대부분이 실제 회사 밖으로 현금이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현금성 비용이라는 거죠. 비현금성 비용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 투자했지만 이제는 효율이 떨어지는 유형 자산들, 낡은 설비 같은 거요. 아니면 너무 많이 쌓여있는 재고 같은 것들을 회계장부상 가치를 떨어뜨려서 손실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걸 자산 손상 처리라고 하죠. 아, 장부상으로만 가치를 낮추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조직 구조 조정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어 퇴직금 같은 것도 일부 포함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P&L은 일종의 대대적인 재무 대청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과거의 비효율이라 부실을 이번 기회에 싹 털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당장 보기에는 손실이 커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래를 위해서 좀 안 좋은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당장의 회계상 숫자보다는 그 이면의 의미를 봐야 하는 거죠. 이 대청소 덕분에 앞으로의 비용 구조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비용 구조가 개선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자산 손상 처리요. 장부상 가치가 낮아진 자산은 앞으로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걸 비용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 그쵸. 가치가 낮아졌으니 상각할 금액도 줄어드는군요. 네, 플러그 파워 측 추정에 따르면 이 효과만으로도 2025년 한 해에 약 5,500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 생각보다 크네요. 연간 기준으로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PQL 관련 일회성 비용들을 제외하고 계산한 조정 총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 57%나 개선되었다는 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 조정 총손실 감소야말로 회사의 실제 운영 효율성이 정말로 나아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이고, 이게 바로 미래 수익성 개선의 핵심 동력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GAAP 손실 확대는 일종의 착시 효과고 조정 손실 개선이 실제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PQL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 보죠. 과거 플러그 파워 하면 늘 따라다니던 꼬리표가 있었잖아요. 바로 현금 소진, 캐시 번 문제요. 아, 네. 정말 오랫동안 지적받아온 문제죠. 네, 돈은 너무 빨리 태운다. 이러다 자금이 바닥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항상 있었는데 이번 3분기에는 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유동성 확보 노력도 당연히 중요했을 테고요. 네, 바로 그 점에서도 이번 분기에 상당히 획기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3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소진액이 약 9천만 달러로 집계됐어요. 9천만 달러요? 이전엔 어느 정도였는데요? 이게 직전 분기, 그러니까 2분기랑 비교하면 무려 53%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와, 53%요. 절반 이상 줄었네요. 네, 엄청난 개선이죠.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PQL을 통한 구조조정 효과와 더불어 전반적인 운영 효율 개선 노력이 실제로 현금 흐름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보여준 거죠. 이건 당연히 2026년 흑자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을 향한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 나가는 속도가 확실히 줄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돈을 확보하려는 노력, 즉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분기 마감 이후에요. 기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워렌트, 이걸 우리말로는 신주인 수권이라고 하죠. 네,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요. 네, 그 워렌트를 행사하면서 약 3억 7천만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시장의 기존 투자자들이 여전히 플러그 파워의 미래를 믿고 돈을 넣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시장의 신뢰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방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그 워런트 행사라는 게 나중에 주식 수가 늘어나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는 없는 건가요? 보통 워런트나 전환사채 같은 건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워렌트 행사는 필연적으로 잠재적인 주식수 증가, 즉 지분 희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자금 조달 과정에서 추가로 발행될 수 있는 워렌트가 또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행사되면 추가적인 희석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투자자들이 좀 민감하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뭐냐면요. 이 신규 워렌트의 행사 가격 조건입니다. 주당 7.75달러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플러그 파워 주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주가보다 높다고요? 네, 그 말은 즉 회사가 앞으로 정말 성공적으로 성장해서 주가가 그 행사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야만 이 워렌트가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어야만 발생하는 희석, 일종의 성공에 의한 희석, 딜루션 바이 석세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희석은 희석이지만요. 성공의 대가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플러그 파워의 상황을 보면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가 워낙 시급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라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존이 우선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워런트 이슈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 계획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예를 들면 뉴욕 지역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걸 매각하거나 이걸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 개발업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구속력 없는 의향서, 즉 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LOI요? 그건 뭔가요? 계약과는 다른 건가요? 네, LOI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계약은 아니고요. 보통 본 계약에 앞서서 우리 이런 방향으로 협상하고 합의해보자고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일종의 협상 약속 같은 거죠. 이걸 통해서 자산을 현금화하면 약 2억 7,5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워런트 행사로 확보한 3억 7천만 달러의 이 자산 현금화 목표액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인데요. 네, 맞습니다. 다 합치면 단기적으로 5억 달러, 어쩌면 6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당장 회사가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위험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2026 흑자 전환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 필요한 운영자금, 그리고 전략 실행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극한 불은 껐고 앞으로 나아갈 실탄을 확보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흥미로운 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미국 에너지부 DOE 대출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중단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원래 플러그 파워가 대규모 수소 생산 시설을 직접 짓기 위해 추진하던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저리 대출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그린 수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근데 그걸 중단했다는 건 이제 자체 생산 대신 외부에서 수소를 조달하는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전략적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정말 막대한 자본 지출, CAPEX가 들어가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조 단위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플러그 파워의 재무 상황이나 시장 환경을 고려했을 때 그 엄청난 부담을 직접 떠안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을 찾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대신에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산업용 가스 시장의 선두 기업 중 한 곳과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그것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공장 짓는 리스크와 비용 부담 대신에 그 분야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전문 회사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 수소를 사서 쓰겠다. 이런 거네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이 결정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소 생산 설비 투자에 들어갈 막대한 CAPEX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실행 위험, execution 리스크를 외부 파트너에게 효과적으로 넘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내부적인 현금 소진 속도도 훨씬 줄어들겠죠. 네, 그게 가장 큰 이점이겠네요. 그리고 둘째는 이렇게 아낀 돈과 회사의 자원을 어디에 쓸 거냐 하는 점입니다. 당연히 지금 가장 성장세가 좋고 전망이 밝은 사업, 예를 들면 전해조 판매 사업 제니코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캐시카우이면서 마진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자재 처리 사업 젠드라이브 같은 핵심 사업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결국 흑자 전환 경로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선택과 집중이네요.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전략을 보통 자산 경량화, 에셋 라이트 전략이라고 부르죠. 무겁게 자산을 다 들고 가기보다는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파트너십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DOE 대출 중단과 외부 조달 계약이 단순한 계획 변경이 아니라 회사의 근본적인 사업 모델을 바꾸는 중요한 전략적 전환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전략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나눈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사업 각 부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이 좋아도 실제 사업이 잘 안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특히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전해조 사업, 그러니까 제네코 사업의 성장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3분기 성장을 견인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단연 제니코 전해조 사업이었습니다. 매출액을 보면 직전 2분기 대비해서 무려 46%나 증가했습니다. 와, 분기 대비 46% 성장이면 엄청난데요. 네, 상당한 성장세죠. 이게 특히 더 주목할 만한 이유는 같은 기간 동안 주요 경쟁사 중 하나인 넬 하이드로젠이라는 회사는 오히려 수주가 급감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아하, 경쟁사는 부진한데 플러그 파워는 잘 나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플러그 파워는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에너지 기업인 겔페너지어 프로젝트에 10메가와트급 PM 방식 전해조를 성공적으로 납품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PM은 고분자 전해질막 폴리머 엘렉트롤라이트 멤브레인 기술을 사용하는 특정 타입의 전해조를 의미합니다. 10메가와트급이면 꽤 큰 규모 아닌가요? 네, 상업용 규모로는 의미 있는 사이즈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제때 납품했다는 것은 플러그 파워가 단순히 수주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제품을 만들고 공급하는 실행 능력, 익스큐션 케이퍼빌리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물론 전해조 시장 자체가 아직은 변동성이 크고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최종 투자 결정 FID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플러그 파워가 이 치열한 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선두주자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주춤하는 틈을 타서 확실히 기술력과 실행력을 보여준 셈이네요.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플러그 파워의 원래 주력 사업이자 어떻게 보면 회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재 처리 사업 부문은 어떤가요? 주로 지게차 같은 물류 장비에 들어가는 연료 전지 시스템, 젠드라이브가 중심이죠. 이쪽은 여전히 중요한 사업인가요? 물론입니다. 젠드라이브 연료전지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자재 처리 사업은 여전히 플러그 파워의 아주 중요한 기반 사업입니다. 매출 비중도 아직 상당하고요. 이 사업 부문은 3분기에도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형 바닥재 유통업체인 플로앤데코와 같은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하는 등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 확보도 계속되고 있군요. 네. 그리고 이 자재 처리 시스템의 중요한 기술적 강점 중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에너지 복원력입니다. 에너지 복원력이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네, 쉽게 설명드리면 외부 전력망에 문제가 생겨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플러그 파워의 연료전지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수소 연료를 사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독립형 운영이 가능한 거죠. 아, 그러니까 전기가 끊겨도 지게차나 물류 시스템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물류 창고나 요즘 많이 짓는 데이터 센터 같은 시설들이 갑자기 정절 때문에 운영이 중단된다면 그 손실이 정말 막대하겠죠. 하지만 플러그 파워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런 비상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큰 장점이겠네요. 특히 요즘처럼 전력 공급 안정성이 중요해지는 시대에는요. 그렇죠. 특히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나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대형 물류시설, 또 콜드체인이 중요한 시설 등에서는 이런 에너지 복원력이 아주 매력적인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비상 발전기를 따로 두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단순한 연료전지 공급을 넘어서 안정적인 운영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네요. 네. 그리고 수소 연료 생산 쪽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조지아에 있는 플러그 파워의 그린 수소 생산 공장이 지난 8월에 기록적인 생산 실적을 달성했고 높은 가동률과 운영 효율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건 물론 앞서 말씀드린 외부 장기 공급 기약으로 생산 부담을 덜긴 했지만 여전히 자체 생산 능력과 운영 노하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게 외부 공급 물량과 시너지를 내면서 전체적인 수소 연료 비용 구조를 안정화하고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핵심 사업들이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3분기 성과만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쟁 환경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앞서 넬 하이드로젠과 비교해서 전해주 부문에서 플러그 파워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특히 자료들을 보면 블룸에너지, 티커 BE, 이 회사의 최근 성장이 정말 눈에 띄던데요. 네, 블룸에너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경쟁 구도를 볼 때 블룸에너지를 빼놓을 수 없죠. 말씀하신 대로 전해조 시작에서는 넬 하이드로젠 대비 플러그 파워의 우위가 엿보이는 반면 다른 분야, 특히 고정식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서는 블룸에너지가 3분기에 정말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성과였나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비계획 기준이긴 하지만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죠. 특히 블룸에너지는 AI 열풍과 맞물려서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입지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쪽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 이미 블룸에너지가 강장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플러그 파워의 3분기 전체 매출 규모는 아직 블룸에너지에 비하면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분산형 전력 시장에서 블룸에너지와의 경쟁 압박이 분명히 존재하고 플러그 파워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지 또 다른 확실한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럼 플러그 파워는 이 강력한 경쟁자인 블룸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뭔가 전략이 있겠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길게 논의했던 자산 경량화 전략과 연결됩니다. 플러그 파워는 블룸에너지처럼 대규모 자본을 직접 투입해서 발전소를 짓거나 데이터 센터 시장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자본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뉴욕 지역의 전력 권한 매각 또는 활용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걸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데이터 센터 개발 전문업체와 협력해서 현금화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는 LOI를 체결했죠. 이건 플러그 파워가 가진 자산, 전력 권한을 활용하되 실제 개발과 운영은 파트너에게 맡김으로써 투자 리스크는 줄이고 대신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 센터 시장에는 접근하려는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패를 활용해서 협력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네, 일종의 우회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또한 플러그 파워가 강점을 가진 PM 연료전지 기술이나 그린 수소 공급망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의 지속 가능성 요구에 부응하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커민스 같은 아주 큰 대기업조차도 최근 전해조 사업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커민스는 원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해조 시장의 강자가 되려고 했었거든요. 커민스도 전략을 바꾼다고요? 왜죠?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예상보다 더딘 성장 속도 혹은 막대한 캐펙스 부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앞서 넬 하이드로전의 부진과 맞물려서 생각해보면 수소산업, 특히 생산설비 분야에서 무조건적인 대규모 통합 생산 모델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인식이 업계 내에 퍼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전체적인 산업의 흐름과 맥락에서 보면 플러그 파워가 DOE 대출을 포기하고 캐펙스 부담을 줄이는 자산 경량화, 외부 공급 계약으로 전환한 결정이 단순히 자금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어쩌면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경쟁 환경과 산업 트렌드 변화 속에서 플러그 파워의 전략 변화를 다시 보니 또 다른 의미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항상 개별 기업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쟁 구도와 산업의 큰 흐름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평가를 내려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플러그 파워가 단행한 여러 조치들을 살펴봤습니다. 충분한 유동성 확보했고, PQL이라는 구조 조정을 통해 미래 비용 구조를 개선했고, DOE 대출 중단과 외부 계약으로 캐펙스 부담과 리스크를 완화했고, 또 이렇게 확보한 자원을 전해조나 자재 처리 같은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정말로 회사가 목표로 제시한 2026년 하반기 EBITDA 흑자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론 만약 이 전략들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이라는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만 그 전제 하에서는 2026년 하반기 EBITDA 흑자 목표는 이제 단순한 희망이나 구호가 아니라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전략적 목표의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 이전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나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수익성을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순환 구조요?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이죠? 4가지 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충분한 유동성 확보. 이걸로 당장의 생존 위험, 파산 위험 같은 단기적인 재무 리스크를 거의 제거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렇죠. 일단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둘째, PQL이라는 과감한 구조 조정. 이걸 통해서 과거의 부실을 털어내고 미래의 비용 부담을 미리 줄이는 일종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단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겠죠. 셋째, CAPX 부담 완화. 자체 생산 대신 외부 파트너십을 활용하기로 하면서 막대한 자본 지출이라는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를 효과적으로 외부로 이전했습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넷째, 핵심 사업 집중. 이렇게 확보된 유동성과 자원을 성장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핵심 사업, 즉 제네코 전해조와 젠드라이브 자재 처리 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리스크 제거, 구조 개선, 위험 관리, 성장 동력 확보, 이 4가지가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계획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3분기에 영업현금 소진액이 직전 분기 대비 53%나 급감했다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는 점. 이게 바로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흑자 전환의 길이 이전보다는 훨씬 명확해졌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밋빛 전망이라도 세상에 위험 요인이 없는 투자는 없겠죠. 플러그 파워의 흑자 전환 시나리오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위험 요인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역시 시장 자체의 변동성입니다. 특히 전해조 시장의 경우 아직 초기 단계이고 대규모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들의 최종 투자 결정, FID, Final Investment Decision이 지연되고는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플러그 파워가 아무리 많은 수주 잔고,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거시 경제 상황이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맞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앞서 잠깐 자세히 다뤘던 워런트로 인한 잠재적인 지분 희석 가능성입니다. 단기 자금 조달에는 성공했지만 앞으로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주주들에게는 분명 부담 요인입니다. 물론 성공에 의한 희석 측면도 있지만 희석은 희석이니까요. 이 부분은 시장이 어떻게 평가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 부분도 계속 주시해야겠군요. 그리고 셋째는 내부적인 실행 위험, execution risk입니다. 이번에 PQL이라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재고 정리도 하고 있고 게다가 최근에는 새로운 CEO를 임명하는 등 회사 내부에 상당히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혹시라도 내부적인 혼란이 발생하거나 계획했던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개선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CEO 리더십이 얼마나 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설정된 전략들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외부 환경 요인, 재무적 요인, 내부 운영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위험 요인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현실화되는지에 따라 흑자 전환의 시기나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험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플러그 파워는 이번 3분기를 기점으로 단순한 생존 모드를 넘어서 이제는 구조적인 수익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 확보, 비용 절감, 리스크 관리라는 세 가지 중요한 축이 비교적 잘 맞아 떨어졌고 이것들이 시너지를 낸다면 2026년 하반기 EBITDA 흑자 달성 가능성은 분명히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졌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앞으로 이 전략들을 얼마나 흔들림 없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겠죠. 네, 오늘 플러그 파워의 복잡했던 3분기의 실적 발표와 그 이면에 담긴 깊은 전략적 변화들 그리고 미래 가능성까지 정말 명쾌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PQL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자산 경량화 전략, 경쟁 구도 분석 그리고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까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플러그 파워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며 끝맺을까 합니다. 플러그 파워가 자사가 가진 중요한 강점 중 하나인 에너지 복원력을 효과적인 무기로 삼고 동시에 이번에 새로 채택한 자산 경량화라는 전략적 접근법을 통해서 블룸에너지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같은 고성장 시장에서 과연 의미 있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 강자들의 높은 벽을 넘기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앞으로 플러그 파워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찾아가시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